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요일마다 우리가 찾아오고 있죠. 일요일 특급 라이브.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부분들, 특히나 그 중에서 경제적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패배한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자리인데 직접 현장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정 박영선 선대위 상황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지난 4월 9일이었죠. 초선 의원 5명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성명서의 이제 내용이 조국 수호를 검찰 개혁이라고 착각했다.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라내지 못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래서 그것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라서 앞으로는 우리 초선들이 나서서 초선의 젊은 의원들이 나서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자체가 이제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주당에서 자초해서 생긴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어려운 선거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큰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반성이라든지 원인 분석해서 앞으로 다음에 다가올 이제 대선이나 또는 지방선거에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당의 해야 될 역할이고 예. 또 그 의무이죠. 예, 맞습니다. 의무인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아쉬운 것은 이제 초선 의원들과 2030 그 이제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당의 모든 당의 책임이고 공동 책임인 거거든요. 그 역할을 그 초선 의원들과 2030 의원들이 한 기자회견의 내용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특정 특히 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국 장관은 그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그런 숙제를 네, 과제를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희생당한 그런 상징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죠. 예. 그분이 검찰 개혁에 상징화되어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조국 장관 자녀들에 대한 뭐 이렇게 특권적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이런 구조적인 양극화의 마치 상징처럼 그렇게 모사되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우리 예, 김현정 실장님께서 너무 정말 제대로 예, 얘기하셨는데 예. 이 지금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가 해명을 한 기사에서 장철민 의원이 네. SNS로 해명을 한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또 기록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예. 그 특권층의 교육 혜택을 받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2030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네. 표현이 돼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왜곡돼서 지금 전달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2030 의원들의 의도도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예.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 지형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그 특히나 이제 지난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만 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그 언행 한마디 한마디에 그래서 더욱 더 그 신중해야 되고 저렇게 다 와전시켜 갖고 이제 그 기사가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그 문제들은 사실 4년 차에 치러지는 그 선거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적인 그 경향이 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임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사실 5년 차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쪽에 정권 심판론과 관련된 공세들은 그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혁신하고 그 반성하고 다시 또 새로운 이제 대안을 모색해 갖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로 빡세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그런 그 정책 기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다. 만약에 진위가 이렇게 왜곡됐다면 잘못했다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위가 왜곡되게끔 전달해서 적절하지 못한 성명서를 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해명도 사실 이 미디어 오늘 해명 뒤에 오늘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친문 비문을 나누지 말라라고 한 얘기만 했었지. 그렇죠, 예. 우리가
진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근데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닌 언론들의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왜곡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해서 식면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의 워딩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워딩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기자들한테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해명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저는 그 느닷없이 왜 조국 전 장관을 다시 소환했는지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벌써 1년 전 얘기고 그렇죠. 그 조국 장관 그 사태 이후에 예. 총선 치를 때는 총선에서 압승했잖아요. 그렇죠. 압승을 했고 그 1년 동안에 이제 치열하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당에서 계속 그 몰아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완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예. 많이 또 진전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평가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더 개혁을 더 혁신하고 당을 혁신해서 개혁하겠다 이 메시지 기조만 가면 될 것인데 예. 그걸 갑자기 끄집어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는 것처럼 그 보여지잖아요, 비춰지잖아요. 그런 잘못된 메시지 전달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바로잡을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잡아야 되겠죠. 예. 예.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국민들은. 맨 처음에 대통령 선거 촛불의 민심에 따라서 대통령직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라고 대통령 선거 이기해 줬죠. 그다음에 지방 그래? 지자체가 대통령 말 잘 안 들어? 자, 지자체 다 너희들 해. 다 하게 해줬죠. 그런데도 계속 과반수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 180석. 여기까지 해줬어요. 그 오히려 무능이라고 하는 저들의 선동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도층 같은 경우. 우리 지지자들은 에이씨 그러면서 투표량이 안 나오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의 숫자가 서울에서 숫자가 200만이 안 돼요. 이걸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전혀 못했어요. 200만이 안 돼요. 데미지가 너무 커요, 사실은 저 지금. 그러니까 조직 선거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25개 자치구에서 다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직 선거를 한다 그래도 최소한 250만 정도는 끌어왔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분석해 보셨을 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840만 명이 유권자였는데 예. 50% 잡으면 420만 명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40%대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라는 예. 분석이 있었고 그래서 230만 표를 얻으면 이긴다라는 게 했었고 그게 조직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내부 사실 분석이 있었는데 예. 190만 표밖에 예. 이제 안 나온 것이죠. 수치상으로 보면 20대 남성에서 72.5%가 오세훈 후보를 예. 지지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말 필요해 보이고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제 우리 지지층이었던 20대와 30대들이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은 명확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20대 남성들이 어떤 거에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LH 사태. LH 사태라든지 또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청년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쪽에 그 20대 남성들이 분노했느냐라고 보면 실제로 그 층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사실 물론 젠더 문제라든지 예.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예. 쪽에 오히려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이 있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그런 계층들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감하거나 이렇게 같이 소통하거나 그걸 대변해주는 그런 목소리들이 거의 전무했다. 그 오히려 뭐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그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그 친구들의 문제들을 사실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주택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서울시장 누굴 뽑았다 해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의 사다리라든지 자기네들의 목소리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그
저 배신감이나 분노가 난 이번 선거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분출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기자회견했던 2030 우리 그 젊은 초선 의원들이 그러한 저 역할들을 앞으로 더 충실하게 좀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를 대선급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투표장에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나왔죠. 예,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저희 그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대선급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비해서 약했던 것도 패인 중에 하나고 그것은 그런 저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또 우리 그 당의 선대위의 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가장 뒷부분의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신나게 축제로 선거를 할 수 있게 못 만들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직히 선거를 할 때 우리 지지자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선거에 막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더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주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뼈아픈 지적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도 정말 아쉬웠던 게 처음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1월 26일 날 했었는데 그 출마 선언하고 한 이후에는 박영선 후보가 그 야권 후보들 3자 구도에서 당연히 1등으로 나왔고 이제 양자 구도에서도 치고 나가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LH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네. 완전히 저희는 기조가 정책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었고 또 박영선 후보 자체가 그 중기부 장관 시절 하면서 행정 능력도 이제 다 이렇게 검증이 되신 분이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 위기를 되게 극복하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아주 그 최적의 그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LH권 이후로 전부 다 이제 정치 선거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다 이제 쓸려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그 사실은 반값 아파트 공약이라든지 21분 컴팩트 도시라든지 또는 청년 그 출발 희망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이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황희도 대표가 저한테 이제 했던 우리 이제 회의 때 와서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20대들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맞아요. 거죠. 포털이나 뭐 네.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민주당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용어로 그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시겠지만 야당은 사실은 그 여당의 잘못 때문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이쪽을 비판할 것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날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소통의 부재,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지점 같아요. 25개 구에서 다 서울 선거 같은 경우는 졌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잖아요. 투표율도 높았고 예. 저쪽을 그렇죠. 71.3%가 강남에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 웅진 투표보다 우리를 선호하는 투표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것이죠. 예. 그럼 왜 그들이 응징 투표를 했느냐? 그거는 사실 분석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이번에 투표율이 가장 높게 응징 투표가 많이 나온 지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재건축 이슈들이 그렇죠. 다 있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분들은 그 재산권에 대한 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그 인식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각종 세금들, 예. 세금 조세에 대한 저항 여기 대단히 이번에 투표로서 이제 표출된 것이다라는 솔직히 것이죠. 공시지가가 선거 바로 직전에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도 또 악재였죠. 그것도 악재였고 예.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LH 건과 관련해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그때 통과 안 된 것이 저는 상당히 뼈 아팠어요. 예, 맞아요. 국민의힘이 반대로 이제 그게 통과되지 못했지만 가별 거기서 180석의 그 이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도 당연하죠. 불구하고 그거를 한번 또 실기했죠 사실은. 그때 진짜 쫙 의원들 끌고 들어가가지고 네. 본회의 뭐 혹은 그 상임위 같은 네. 경우도 위원장이 그렇더라도 네. 회의를 갖다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의결을 갖다가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위원장에 대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그게 너무 반발이
클까봐 그리고 언론들이 뻔하게 공격할까봐 몸을 사렸던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게 LH 사태건으로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우리 구봉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된 것들이 그 LH 건을 기화로 해서 이게 폭발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LH 그 저기 투기권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그 입장을 정리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고 네. 그 소급에서 투기한 사람들 환수하는 조치까지 그렇죠.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거였지 일단 서민이나 뭐 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의 용도를 바꾸자라는 그 방향성은 옳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출 네.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세를 강화하는 그 기조는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지하고 다만 이제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조사해 갖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예. 저 박경준 후보처럼 예. 1주택자를 갖다가 가장하고 실제로는 막 예. 집을 갖다 숨겨놓은 사람들은 예.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렇죠. 과세를 갖다가 5배, 6배로 과세를 해서 그냥 빨아 벗겨야 돼요. 예. 그런 것도 못하면서 예. 여기 보니까 2주택자 깔짝깔짝거리고 시비 걸고 있어. 그럼 진짜 강자한테는 못하면서 약자한테 그냥 분풀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 지금도 계속 연장해 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조 속에서 야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양보라는 것은 옳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려 했던 방향과 관련돼서 협치를 통해서 하되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존처럼 지지부진하고 우유부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총선에서 주었던 민의를 반영해서 빨리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또 부동산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이런 것들은 빨리 묵묵하게 빨리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떠났던 집토끼들이 다 빨리 시일 안에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까지 우리가 민심을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까 패배 요인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젠더 문제. 젠더 문제. 젠더 문제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솔직히 톡 까놓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니 박영선 같이 여성 중진 의원이 20대 남성들을 아들 바라보듯이 그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콕콕 집어서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20대를 위한 청년 정책을 했는데 20대 청년 남성 정책은 없고 20대 30대 여성 정책만 있느냐. 자, 이 심리를 이해를 해야 사실은 20대 남성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20대 남성 얘기하니까 예. 제가 직접 이제 들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요즘 그 20대 남성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여선생님이 대부분이잖아요. 95%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발육 속도 같은 경우도 남자보다 여성이 좀 빠르잖아요. 맨날 맞고 그래서 자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여성이 뭔가를 남학생한테 가해를 하면 장난이라고 넘어가고 남성이 똑같은 거로 이렇게 여성한테 하면은 무슨 대단한 범죄자 취급을 받는 학폭 위까지 열린대. 예,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그 해화동에서 길에서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회가 뭐냐면 여성들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집회였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 20대 남성들이 예. 대학교에서 여학생회 다 폐지됐잖아요. 2019년도에. 예. 그것도 그 여학생회를 그러면 왜 폐지했을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 여학생회를 폐지하게 된 것까지 이룬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그 기성 정치권에서 해왔던 방식들은 가르치려고 늘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늘 지금도 젠더 문제라든지 페미니스트 이런 얘기 나오면 여성의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도 그런 쪽에 지금 여성 쪽에 이제 좀 이게 집중되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대단히 있다라는 것이죠. 20대 예. 남성들한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그 20대 남성들에 대한 목소리들을 예. 좀 들어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분들의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민주당에서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0대와 30대에 그 나갔던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남성들이 밀어줄 때. 예, 70대 때 여성들이 40%대밖에 안 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나머지의 그 15%는 어디로 갔느냐 보면 그 우리 박영선 후보한테 오지 않았어요. 예. 제3지대로 갔어요. 예. 그 진보를 표방하는 후보들 있죠. 무소속 후보라든 이런 쪽으로 15%가 흘러갔거든요. 뭐 무소속 신지예, 예. 그다음에 뭐 여성의당, 예, 또 예. 진보당 예. 이런 데로 갔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다시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1개월 남았는데 그 지금 핵심은 그동안 누적되던 부동산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청년들 2030 세대들의 그런 그 마음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수습하느냐가 이제 그 앞으로 대선을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속이 상했던 것은 일단 전 국민 재난 지원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구봉기 소장은 돈을 갖다 400만 원씩 받아가. 그런데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보기엔 구봉기가 돈 더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영업 손실 보상. 솔직히 말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를 갖다 못 하고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재난적 상황이 왔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재난적 상황이 와서 거기에 협조를 하는데 손실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계속 누적됐어요. 이게 비슷한 원칙이 뭐냐면 자 나라 지키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이 생때 같은 그런 최고의 시간에 최소한 1년 6개월을 날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유보시키거나 희생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 돼야 되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그렇죠. 그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3법이라 해서 상생 경제 3법 그래서 영업 손실 보상법이나 사회연대 기금법 뭐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제 그 처리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로 인한 그 이제 백신 접종도 중요하고 네. 또 그에 덧붙여서 경제를 좀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재난지원금 관련된 것들은 다 경제 회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근데 지금 백신의 그 접종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를 빨리 좀 더 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그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집단 집단 면역이 그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 살리는 거와 관련돼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살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도 먹고 사니 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나한테 그 어떤 것들이 피부로 와닿느냐에 대한 문제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구체적인 그 정책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은 좀 더 그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 같고 그러려고 사실은 그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난의 시대에는 좀 더 적극적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그 공동체 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죠. 뭔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더 화가 나죠. 예, 그렇게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책들은 좀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돈 1, 200 갖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예, 만드냐고요. 진짜 그게 선별 지원의 지금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너는 그 수당이 나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이 되는 것만으로 너는 주택이 생겨.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면 네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무이자로 받을 수 있어. 대출을.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시를 왜 주저하고 있는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년 2개월 남았잖아요. 다음 선거가.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거나 그 우리 민주당에서 좀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 그런 아픈 것들만 탁탁 건드리면서 아이고. 아주 그 저기 확대시키지도 않고 그런 것들만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시키겠다는 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 저 오세훈 시장의.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서울시 의회의 동의가 되지 않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정부 국토부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리고 민간 주도의 그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정부 남겨야죠. 정책과 틀리잖아요. 네.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호가가 벌써 6억이 뛰었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 당선되다 보니까 안 되더라도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그 그렇지. 책임을 이제 정부와 우리 그 민주당 주도하는 서울시 의회 쪽으로 돌리려는 이렇게 시도들을 끊임없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죠. 세상의 K 방역의 그 시스템도 흔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서울은 서울시대로 방역을 하겠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뭘 책임집니까? 서울시에서 갑자기 코로나 그렇죠. 창궐하면은 서울시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툭툭 던져 놓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의 숫자가 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영업 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당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툭툭 쳐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제 방역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본청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책임 피해 나가는 아주 그렇죠. 선수잖아요. 예, 예. 이번에 그런- 선거 기간에도 느껴졌지만 예. 그거는 제 책임 아닙니다. 제 소관 아닙니다. 국장 정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정말로 그 뭐랄까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맞아. 모든 그 저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우리 그 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마치 막고 있는 것처럼. 것처럼 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론 지형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언론들이 표현될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갖다가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갖다가 더 늘리겠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두 가지 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코로나 극복은 말 그대로 방역과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그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방역이나 이런 데. 근데 백신에 대한 접종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빨리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 회복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민생 입법들 국회에 지금 계류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180적의 의석 그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 맞아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법할 때 보면 그 이제 상임위가 있잖아요. 예. 상임위 보면 간사끼리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절차가 합의를 있어요. 해요. 그 사실은 그 관행이거든요. 예,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예,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의 그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발목 잡기식 나온다고 하면 그때 바로 우리 그 국민들이 몰아준 180석 의석의 힘을 가지고 그런 민생 법안들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리해야 되고 또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해왔던 그런 정책의 기조나 방향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LH 사건이라든지 뭐 갑자기 그 발생하는 그런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민생과 그 경제 회복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민생 법안도 강하게 좀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예. 우리 민주당의 지지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도 그럼 결국은 이제 민생과 관련돼 있는 맞습니다. 정책들이 좀 더 그 맞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이제 이번 보궐선거는 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의 기책에 의해서 시작된 선거여서 구도상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잖아요. 과정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의 패배가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민주당의 참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엔 답도 우리 민주당한테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다시 이제 극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저 말씀을 되풀이해서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특히 그 부산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 그 선대에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득표율이 그 역대 최저로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옛날에 상금 시대인가요? 네. 그때 91년 처음에 생긴 그때 투표율 돌아갔다라고 예, 하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태로 왔는데 이거에 대한 그 답이 국민의힘이 대안인 세력이라 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그 민주당에 대한 응징 투표 성격이 강하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게 정말로 그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자꾸 되풀이돼서 하는 얘기지만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거고 현장은 거의 민생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또 강하게 입법이나 제도 정책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고 좀 마무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70 며칠 동안 이제 박영선 선대위의 상황실장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는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민심이 참 무섭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 당에서도 새 신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이어서 바로 이제 대선 그 후보들 당내 경선 레이스가 또 들어가는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얼만큼 뼈를 깎는 저 성찰을 했고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그런 실천들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 명운이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고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조와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동안 잘못된 약간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배가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또 실장님은 네. 이 사실 그러니까 노동계 출신으로 예. 금융노조 맞아. 예. 예, 위원장이셨죠. 예. 그리고 또 우분투 예, 맞습니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공동체적인 대안들이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의 뭐랄까요 행동으로 바꿔냈던 그런 분이잖아요. 모르시겠군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네. 그 사무금융노조라고 있어요. 네. 은행권 빼고 금감원부터 해서 카드사까지 싹 들어와 있는 노조인데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하셨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뭘 하셨냐면 우분투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300억이었나요? 30억이었나요? 80억. 80억을 이렇게 객출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라이더들 보험 가입 어려우니까 그거 지원해주시고 맞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현장에서부터 발굴된 대안들 이런 대안들을 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보험 얘기도 했는데 보험사들도 다 저희 소속이었죠. 맞아요.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뭐 맞습니다. 엄청난 조직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평택을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1.5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죠. 근데 너무 지금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도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님을 돕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노조하는 시절부터 중기부 장관 하실 때 그분이 주창하는 것들이 포르토콜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단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시는 스타일이신데 그 포르토콜 경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비정규직들이 많이 양산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 해서 맞아요. 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저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특히 비대면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나게 떼돈을 수익을 벌죠. 내고 있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가로사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포르토콜 경제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같이 사는 공생 상생하는 그 경제 체계로 바꾸자는 게 포르토콜 경제거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그 저 추구해왔던 그 우분투, 예. 우분투 정신이랑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그 저기 박영선 후보께서 그 이제 저 선거 과정에서 우분투 그 얘기도 그 페북에다 포스팅도 맞아요. 하시고 막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게 공유가 많이 되시는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수대로 오늘 일요일 민생 경제 특집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사 독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죄송합니다. 더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